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딸의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머그컵이 탁자 위로 덜그럭 떨어질 뻔했습니다. 20년간 내 손끝 하나로 패션 브랜드를 일궈낸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프라다를 입은 악마라고 불리는 제가 이토록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지난 20년간 마주했던 숱한 사기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어대며 호의를 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다가 막상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배신하는 사람들. 내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 절대 안 됩니다.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을 텐데 이건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니야, 엄마는 그저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갖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용돌이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는 중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남자를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마침내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죠. 내가 직접 이 남자의 인성을 테스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변신이 필요했지만 제가 20년 전에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다음 날 제 옷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색상별, 브랜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옷장이 이제는 마치 빈티지 구제샵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끄집어낸 10년 된 패딩,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후드티까지. 옷을 고르면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거울을 봤을 때는 제가 저인지도 몰랐습니다. 평소의 제가 완벽하게 세팅된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지금의 저는 창고에 처박혀 있던 마네킹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 안 하고 나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티가 나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분이 그 유명한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아줌마처럼 취급하는 것이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비 사위의 회사 앞에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나와보니 제가 더 떨렸습니다. 2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보다 더 긴장되는 이 순간, 저는 드디어 첫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IT 회사가 밀집한 강남역 사거리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의 회사 건물 앞 계단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벌벌 떨며 제 부재를 수습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제가 찾던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베이지색 목도리를 두른 예비 사위였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딸이 그토록 좋다고 하던 사람이었죠. 제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을 하자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동정의 말을 건네는 대신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혈압이 걱정된다며 병원부터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빌딩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회사원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흔한 사기 수법이라느니 도와주다가 사고 난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과 말들을 완벽히 무시한 채 오히려 저를 아는 사람이라며 경비원 앞에서 선선히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건강이 더 나빠질까 염려하며 약국부터 들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의도한 것은 그저 돈이나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 모든 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신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었고 자신의 목도리까지 풀어 제게 둘러주었습니다. 첫 시험은 이미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의 진심에 감동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2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이틀 동안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아닌 정신이 약간 불안정해 보이는 노숙인으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주워온 빈 박스들로 손수레를 채우고 얼굴에는 일부러 검은 먼지를 묻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만 이미 첫 시험에서 이 사위 후보의 가능성을 받기에 더욱 철저히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회사 근처 지하철역 입구를 택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출근 시간, 저는 손수레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가 나타나자 정확히 그의 발 앞에서 손수레를 넘어뜨렸습니다. 쓰레기와 빈 박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멀쩡한 정장 바지가 지저분한 바닥에 닿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여기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돕는 척하면서 지갑을 가로채지는 않는지 혹은 돈을 빼가지는 않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제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손수레를 정리하는 것도 잠시 미뤄두고 지갑부터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없어 보인다며 지갑을 안전한 곳에 잘 넣어두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시험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이 떨리는 척하며 지갑을 떨어뜨렸고 지폐 몇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 남자가 재빨리 날아가는 지폐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가 곧바로 그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이 방금 목격했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싸움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도 단호한 태도로 결국 그 남자가 돈을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시 한번 지갑을 잘 간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을 텐데도 그는 제 손수레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될 터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일주일 뒤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그의 회사 앞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경찰이나 119를 부르고 본인은 자리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11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낮보다 더 완벽한 분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노숙자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소주병도 들고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계획대로 그의 앞에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제가 넘어지기도 전에 달려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본 그분 맞으시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던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뿔싸. 제가 지난번과 너무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순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잡더니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같아도 아까 그 노인분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서 혼자 보낼 순 없다며 1시간이 넘도록 제 옆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이 근처라며 모시고 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취객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잠시 망설이더니 밖으로 나가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에 하나 저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취객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더니 결국 그들을 서로 다른 택시에 타워서 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시 들어온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모른 척하면 저기서 누군가 다칠 수 있었을 것 같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제가 20년간 회사를 일구며 모아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가게를 열던 날의 사진,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겨우 대출받은 통장, 직원이 한 명뿐이던 시절의 월급 명세서, 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찍은 사진부터 미술대회에서 상 받던 날의 사진, 대학 졸업식 날의 사진까지 사진 속 딸아이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바쁘다는 핑계로 참관 수업도 못 가고 학부모 회의도 빠졌던 날들. 딸의 생일에도 늦게 들어와 차가워진 케이크만 마주하던 순간들. 제가 성공을 위해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제는 사위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시험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건 돈 많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 자리를 예약해주세요. VIP룸으로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한 번도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던 제가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후 내내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단아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했습니다. 왠지 제가 늘 하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죠?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떨렸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를 속이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레스토랑 VIP룸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 그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매번 거리에서 보던 그 허름한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제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은 그가 알던 거리의 그 아주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앉으시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영문을 모르고 자리에 앉았지만 예비 사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샴페인을 따르는 웨이터의 손길도 코스 요리를 설명하는 셰프의 목소리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비 사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며칠간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가 바로 접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딸이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오히려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나 담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어요. 특히 눈빛이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리의 낯선 노숙자에게서도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빛을 읽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의심하고 시험했는데 그는 오히려 제 안에 있는 모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첫날 회사 앞에서 쓰러지실 뻔했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손수레를 넘어뜨리셨잖아요. 그때도 왠지 모르게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확실히 알아봤죠.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밤거리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시다니. 내 엄마는 그만큼 내가 소중했던 거야. 내 인생의 반쪽이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지. 예비 사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이해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딸을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시험해보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딸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년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울어본 적 없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엄마로서 잘해준 게 없어. 일한다는 핑계로 내 곁에 많이 있어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던 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VIP룸 안의 호화로운 샹들리에 빛이 우리 세 사람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도와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딸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도 의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제 마음은 이미 봄날처럼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결혼식장에서 저는 축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예비 사위의 회사 동료들은 그제서야 그가 왜 그 시기에 자주 지각을 했는지 이해했다며 웃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가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사위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사위와 딸이 사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더 이상 거창한 변장이나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박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하는 건 일하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사위는 이제 제게 진정한 아들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밤 11시가
막 지나가려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낙엽이 쌀쌀한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매니저는 매장 구석에서 재고 정리를 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벌써 40분째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교복 차림의 여학생은 간간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것이 울음을 참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니 다행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여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볼은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에 여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잠시 여기 있었던 것뿐인데. 괜찮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지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손을 데웠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혹시 집에 가기 힘든 상황인가요? 그 말에 민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매장 안으로 민지를 안내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창고 앞 의자에 민지를 앉히고 따뜻한 도시락도 데워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드세요. 오늘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락을 받아든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술에 취하셔서 물건을 던지시는 바람에 피하느라 나왔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구점이 부도났습니다. 아버지는 실패의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가출했고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민지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그녀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먹는 동안 민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글쓰기로 상을 받았다는 것, 일기장에 매일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민지는 화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10대들이 올린 글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들의 댓글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마련한 곳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같이 청소년 보호센터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수지는 잠시 일어나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근무자는 수진의 사정을 잘 아는 동료였습니다. 제 원룸이 좁지만 하룻밤 편히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작은 원룸에서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선생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하기 전 민지를
청소년 보호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센터의 상담사와 면담을 하는 동안 수지는 민지에게 작은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보호센터에서 지내시는 동안 글도 쓰고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지는 노트북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출근 시간이 되어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보호센터의 컴퓨터실에서 첫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술 취한 아버지와 도망친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진솔하게 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앞으로도 글 올려주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독자는 1명에서 2이 되었고 곧 10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지의 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퇴근할 때마다 보호센터에 들러 민지의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고 때로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민지님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을 무렵 민지의 블로그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 유명 커뮤니티에 민지의 글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 취한 아버지와 도망친 밤이라는 글이 수만 명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쓴 글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작성자에게 꼭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방문자 수는 10만을 넘어섰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지의 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보호센터를 찾아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님,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있더군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쓴 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 더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이었습니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고 팔로워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저도 이런 계정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지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게시물에는 자신의 블로그 글 일부와 함께 작은 손글씨로 쓴 문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내요. 예상보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민지의 글을 읽었던 독자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만을 넘어섰고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지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을 넘어섰고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익명의 작가로 소개되었고 관련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민지님, 이제 실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명 공개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실명 전환을 앞둔 어느 날, 민지는 보호센터 상담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개월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아버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쓴 글들을 다 읽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치유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글을 써왔지만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청소년 인권 단체들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민지님,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의 대표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김민지님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전국 순회 강연을 제안드립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민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민지님,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요. 수진의 제안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청춘의 날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었습니다. 청춘의 날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50만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민지의 캠페인을 접하고 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으로 100억 원을 내놓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특히 이사장 인선이 고민이었습니다. 재단의 얼굴이 될 인물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지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5세의 김민지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민지를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국내 최연소 재단 이사장의 탄생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파격적인 인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야간 대학원에 등록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영학 석사과정, 특히 비영리 조직 운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밤에는 대학원 강의실에서 경영 이론을 배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관리, 기금 운용, 프로젝트 기획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민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재단은 IT 전문가들을 영입해 늘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 상담, 긴급 지원 요청, 법률 자문 등이 가능한 종합 지원 플랫폼이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 50만을 기록했습니다. 수진의 학업은 재단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직 구조가 체계화되었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비영리 재단들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배운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단은 전국 30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각 지부마다 전문 상담사와 법률 자문단을 배치했고 긴급주거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연간 지원 청소년 수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때문에 한밤중에 집을 나왔던 그날의 기억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돕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석사 논문 주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지원 시스템의 혁신 사례 연구였습니다. 논문의 주인공은 물론 민지였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재단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젊은 이사장과 전문 경영인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15층. 청춘의 날개 재단 이사장실에서 민지는 방금 도착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이 53,427명,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지원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8,721건, 법률 자문 1만 2,543건, 심리 상담 3만 1,892건, 학업 지원 1만 5,274건. 특히 늘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24시간 긴급 상담은 19만 8,532건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는 시스템은 여러 생명을 구했습니다. 성과는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학한 수혜자들의 수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는 다시 재단의 발전 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재단 운영에 관한 그의 연구는 이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복지 시스템. 혁신 1호는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혁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부는 이제 50개로 늘어났고 각 지부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부산 지부는 해운대 인근 유휴 건물을 개조해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 만들었고 전주 지부는 한옥마을에 청소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춘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자립한 청소년들이 다시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237명의 멘토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에 첫 해외 지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NGO들과 협력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늘봄 애플리케이션의 다국어 버전은 아시아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지의 영향력은 정책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민지의 자문을 적극 반영했고 청소년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인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수진의 전문성은 재단 운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디지털 퍼스트 운영 체계는 재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지원 절차가 디지털화되었고 AI 기반의 상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발굴도 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IT 기업들은 청소년 코딩 교육을 지원했고 대형 유통기업들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연간 후원금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이는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청소년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재단은 연구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한국 청소년 복지 리포트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민지와 수진의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젊은 감각과 전문성의 결합은 재단을 아시아 최고의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재단은 창립 2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복지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전 세계 3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아시아 전역에 200개의 지부를 설립하고 연간 100만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비영리 재단 운영 혁신 연구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수진은 재단 운영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춘의 날개는 단순한 청소년 지원 재단이 아닌 사회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국경을 넘어 더 큰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봄,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민지와 수진은 오랜만에 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여전히 그대로네요. 민지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의점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청춘의 날개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지가 도움을 준 청소년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었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예술가가 된 이도 있었고 다시 가정을 회복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재단의 연구소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24시간 상담 시스템은 이제 15개 국어를 지원했고 실시간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전 세계 청소년 보호기관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설계한 운영 시스템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청춘의 날개는 디지털 시대의 비영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라인 강의는 전 세계 공익활동가들의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봄, 재단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보내오는 입학 사진들을 볼 때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내기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처음 쓴 글이 술 취한 아버지와 도망친 밤이었는데 민지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은 이제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40년까지 세계 각국의 지부를 설립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편의점 앞에서 민지와 수지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청춘이 날개를 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그 청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